분석 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먼저 분석 기획은 일반적인 기획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획은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계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깊이와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분석 영역에 대한 그 도메인의 지식을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석한 그 결과하고 그 개발된 모형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또 어떻게 그 분석 결과를 이해할 건지, 또 그 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 이해 폭이 상당히 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분석 기획에서는 이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이렇게 일반화되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고, 또 꼭 일반화됐다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난이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기획에서는 그 위험 관리에 대한 방안도 수립을 해야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평가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이와 같은 것들도 이 분석 기획 안에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또 역시 분석 기획 단계에서는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석 과제를 먼저 발굴한 다음에 이제 기획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프로젝트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과제 발굴이 기획 단계에서도 이제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의 중요성은 과하다 할 정도로 강조해도 좋고요. 이 분석 기획에서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이 분석 과제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데이터 수집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 크롤링이나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넘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정제하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는 데이터 분석이 페이스, 태스크,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요한 이슈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세한 스텝별로 어떤 분석 방법이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간된 데이터 분석 전문가 가이드 개정판을 좀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래닝 단계는 6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석 대상의 도메인과 데이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분석 과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표 수립이라든지 모형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분석 과제 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프로젝트의 목표나 문제점, 정량적 혹은 정성적 프로젝트의 목표, 분석 대상과 분석의 변수들, 그것이 X 변수, Y 변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모델이 분류인지 추정인지 예측인지 혹은 클러스터링을 하는 건지, 또 이들 간에 어떤 결합이 있는지를 초기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프로젝트의 어떤 큰 방향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분석의 그 목적 변수가 명목형인지 뭐 연속형인지에 대한 그 사전 결정도 평가 기준을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적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도 이 오버피팅 컨트롤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뭐 타임박스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정 관리를 함으로써 이 과적합의 문제를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좀 통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기업에서 이 풀기 좀 어려웠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과제 그 난이도가 높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해칭하는 차원에서 그 위험 관리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분석까지의 기획은 별도의 그 교육 과정이 좀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본 그 강의에서는 분석 과제 그 발굴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기획은 이 단기성 혹은 장기성 기획으로 나누어서 이 기획 단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제의 목표에 대해서 단기 과제는 빠르게 수행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과제는 정확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하는 것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제 유형인데요. 단기성 분석 그 기획은 그러니까 짧게 어떤 분석 기획을 할 때는 뭐 말 그대로 퀵인 형태로 진행되고요. 장기성 과제는 그 어떤 롱텀 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에서는 단기 분석 그 기획인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면 장기 분석 기획은 문제를 도출하고 정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단기 개별 그 프로젝트는 장기인 경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솔루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기획은 뭐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든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한다든지 이런 그 중장기적인 그 접근으로 나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분석 기획이란 단기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기획돼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향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향식 방법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많은 좀 숙달된 어떤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 또 데이터에 대한 축적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할 때는 이 하향식, 즉 탑다운식의 그 접근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굴하고요,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탐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제의 어떤 타당성을 검증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분석 과제를 발굴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그 문제 발굴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내재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도출하는 그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례, 즉 뭐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가장 유사한 그런 문제를 그 레퍼런스 하면서 이제 문제를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내부의 그 프로세스,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이런 내부의 문제를 발굴하는 것은 그 어떤 명확한 문제를 찾아내가는 과정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 과제화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문제로 이 변환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문제가 그대로 빅데이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분석 문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문제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도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하다, 또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그 데이터 분석 문제가 돼서 이제 그 과제화 된다고 한다면 그 세 번째로 이 솔루션을 탐색하는 거죠. 이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인적인 문제, 뭐 주변 환경의 문제 등등 기술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루션을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기술적인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의 그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앞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문제 발굴에서요. 이 다양한 뭐 그 발굴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 빅데이터 분석 혹은 빅데이터 과제를 위해서 나온 것들보다도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밸류 체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업무, 제품 프로세스, 고객으로 우리 그 어떤 도메인의 영역을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규제와 감사 그리고 지원 인프라를 포함해서 이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그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발굴은 이렇게 그 내부 업무의 그 탐색을 통한 발굴도 있지만 외부에서 수행한 많은 과제의 그 유스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발굴 시 모델을 이용한 그 내부 프로세스와 1차 고객 탐색을 넘어서 2차나 3차 고객으로 확대하고요. 또 그 스팁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도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까지도 다 확대해가는 이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스팁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제 소셜, 테크놀로지컬, 인바이러먼털, 이코노믹, 팔리시 요 앞자를 이제 쭉 따서 얘기하는 건데요. 결론은 이 문제의 어떤 그 검토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영역만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영역, 기술적인 영역, 환경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까지를 더 확대하다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우리의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 이제 발굴이 완료되면 그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훈련이나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듯이 문제 발굴 과정에서 만약 그 고객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비즈니스 문제를 빅데이터의 어떤 기법이나 방법으로 풀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고객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데이터 분석 문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객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젝트화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굴되었다면 어떻게 그 데이터 분석 문제로 이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도메인 지식을 좀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하나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회사에서 중요한 인력, 즉 키맨의 퇴직이 만약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그 데이터 분석 문제로 바꿀 거냐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회사 내에서 중요 인력에 대한 정의를 또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키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 또 그들이 내는 성과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먼저 정의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고요. 이러한 중요한 인력이 퇴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원인에 대한 선행 시그널을 이제 찾아내서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발굴된 문제를 데이터 분석 문제로 이제 변환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의 주요 인력을 식별하고 퇴직 예측 모형을 구현하자. 뭐 이렇게 이제 그 과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요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환 과정을 통해서 분석 과제를 좀 더 그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그 솔루션 탐색과 타당성 검토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분석 문제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약간 좀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문제로 바꾸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메인 지식과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런 그 지식을 갖고 이제 변환하다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혹은 뭐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가 어디일까요? 경우에 따라 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들의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뭐 한 50% 이상, 뭐 어디 과한 경우는 70~80%까지도 이 데이터 준비 단계의 프로젝트 리소스를 다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그 리소스 배분이 될 텐데 그것이 또 이제 현실이고요. 또한 그 최근에는 그 비정형 데이터의 그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그 준비 단계를 더욱 그 비대하게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 데이터 분석 단계로 넘어갑시다. 물론 뭐 진행할 수가 있죠.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데이터에 기반한 그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의 어떤 변화가 결과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분석 단계로 넘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변화가 결론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 준비만으로 분석을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라서 지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준비되고요.
거기에 어떤 완전성을 좀 확보받았을 때 분석 과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 준비 단계에는요, 필요한 데이터의 정의, 그 다음에 레거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탐색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의 품질, 데이터 스토어의 설계 등 뭐 한 7개 정도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그 빅데이터 분석, 즉 세 번째 단계죠. 데이터 애널라이징 단계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데이터 모형을 만든다든지 혹은 그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많이들 수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도 데이터의 어떤 그 분포라든지 데이터의 그 갖고 있는 성질들,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해서 데이터 그 분석 단계에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한다는 거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여기서 좀 진행이 되는 거죠.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의 그 주요 이슈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그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식별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그 좀 강조드렸던 EDA, 즉 탐색적 그 데이터 분석을 이제 수행합니다. 또한 그 기존 시스템, 아까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그 레거시 시스템은 그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소스이지만 RDBMS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뭐 ERD나 뭐 로지컬 혹은 피지컬 DB 설계서를 좀 충분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이나 혹은 그 피지컬 혹은 로지컬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서를 좀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 어떤 데이터의 그 구성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그 구성 자체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셋을 이렇게 추출하게 되는 좀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그 지적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ER 다이어그램이나 혹은 그 로지컬이나 피지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가 아까 그 RDBMS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하고 이 100% 일치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자료를 파악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전에 그 단순한 그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보면 그 표본을 통한 데이터 분석, 가설 검증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품질이 좀 떨어지는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이렇게 리샘플링 하는 거죠. 샘플링 한 다음에 아니면 다시 샘플링 하는 혹은 뭐 데이터를 이렇게 샘플링 했는데 뭐 아웃라이어나 뭐 미싱 데이터가 많이 발생해 있다면 뭐 임퓨테이션 같은 거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데이터로 대치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 뭐 더 나가서 이제 외부 데이터까지를 다 포함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아웃라이어나 그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샘플링을 해서 그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아웃라이어나 미싱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좀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준비 단계는 분석 과제별 종속성을 떠나서 전사 차원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정제하고 이런 거시적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데이터 준비에 많은 그 리소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그 R&R에 들어있지만 뭐 특히나 전사 차원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가나 IT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뭐 로딩하는 이 IT 용어에서 쓰고 있는 ETL 혹은 ETT 등의 그 데이터 추출 및 변환 도구, 또 주어진 데이터의 포맷을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용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분석에 뭐 R을 사용한다. R로만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처리하려고 시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적정한 도구나 또 적정한 프로그램 언어를 필요에 따라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하나의 그 분석 언어나 그 도구를 이용하여 모든 단계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전처리 단계로서 데이터 분석은 분석 단계에 적정한 그 언어, 또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 시각화도 그 뭐 R이나 파이썬이나 이렇게 한 언어에 꼭 디펜던시를 가지면서 시각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맥락을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BI 도구들의 활용을 또 전문 도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또 만약 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뭐 D3라든지 이런 그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 언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 전문가들은 이제 확보해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분석의 어떤 효율성인 측면에서 보면 한 개 언어에 너무 디펜던시를 갖는 것도 어떤 그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추천 꼭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분석하려고 하는 그 분석 대상의 데이터를 크게 분리해 보면요, 이렇게 내부 데이터, 프라이베이트 데이터라고 하죠. 그다음 외부 데이터, 익스터널 데이터, 즉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외부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픈 데이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부 데이터는 과제 오너가 속해 있는 조직의 그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데이터 확보에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과제 오너의 조직이 아니라 부서 간의 어떤 그 연결이 있을 때는 이 데이터 오너십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부서 간에 이런 그 어떤 생각지 못한 벽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 데이터 오너십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활용 측면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 외부 데이터, 즉 익스터널 데이터는 조직이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꼭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이렇게 딱 그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외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내부 데이터나 그 오픈 데이터보다도 좀 더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히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팅하고요. 그걸 구매할 거냐, 협력할 거냐 등등에 대한 그 어떤 사전 조율만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외부 데이터는 이제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그 외부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보통 내부 데이터하고 이렇게 매시업하면서 이렇게 이제 활용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게 그 데이터들의 이 마켓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외부 데이터나 이런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거래만 될 수 있는 이런 그 시장이 좀 형성된다고 한다면 익스터널 데이터는 좀 더 용이하게
확보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오픈 데이터입니다. 주로 이제 공공 부문에서의 그 데이터와 일부 그 제한적으로 이제 공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런 그 오픈 데이터는 다양하게 저희 그 프로젝트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 역시 그 데이터의 그 포맷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인테그리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간에 서로 그 연결하려고 하면 이제 뭐 키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정형이 만약 거기에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그 문서 포맷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그 데이터 소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프라이베이트 데이터로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일부는 이제 지자체나 혹은 공공 쪽에서 그 오픈하고 있는 데이터의 그 가치성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픈 데이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조직 안에서 그 프로젝트 오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프라이베이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존재하는 그 익스터널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쪽에 주로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오픈 데이터. 그래서 이런 그 세 개의 데이터를 내가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얼마 전 미국에서 오픈한 그 공공 데이터입니다. 뭐 URL은 data usa.io입니다. 대표적인 그 미국의 공공 데이터 URL은 data.gov죠. 뭐 영국도 잘 돼 있다고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데 data.go.uk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돼 있습니다. data.go.kr입니다. 뭐 한 상당히 많은 수만 개의 공공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API 혹은 뭐 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 데이터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데이터 포맷이 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그 중요하게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태스크인데요. 만약 이제 필요시 데이터 모델링 단계 전에도 시행이 돼야 되겠죠.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자인 튜키는 EDA를 뭐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수학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행위다라고요. 또 하나 이런 그 이야기도 또 볼 수가 있죠. 어떤 목적을 갖고 데이터를 보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에 데이터가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캐쳐하자는 거죠. 이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데이터를 어떤 내 주제의 그 목적성을 갖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그 이면에 있는 그 데이터를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시간의 낭비라고 이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 뭐 불륜이 무슨 그 획인이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좀 벗어서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EDA의 그 주제 영역은 요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저항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표현이라고 하는 부분,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EDA를 위한 뭐 다양한 도구나 기법 방법들을 이제 소개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좀 얘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A에서는 그 2K 이야기대로 뭐 간단한 이 박스 플랫 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요, 데이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어떤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 가장 그 심플한 그 도구 아니겠습니까? 박스 플랫이. 이런 그 박스 플랫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 플랫은 데이터를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뭐 우리가 편의상 이제 Q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 분위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뭐 Q1이라고 하고요. 75% 분위수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Q3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바로 이 Q3와 Q1으로 이어지는 그 범위, 즉 렌지가 생기죠. 우리는 그걸 이제 IQR, 인터 쿼타일 렌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IQR의 그 1.5배 해당되는 영역에 이제 펜스를 이렇게 치게 되고요. 그 펜스와 맥시멈 혹은 미니멈 값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펜스가 그 맥시멈이나 아웃라이어보다 뭐 작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아웃라이어로 이제 박스 플랫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R이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그 데이터 분석 언어에서는 뭐 함수 하나로 그냥 쉽게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박스 플랫을 그리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t-테스트나 뭐 통계적 검정에서 쓰는 다양한 방법들을 뭐 이런 것들로도 또 이렇게 쉽게 그냥 대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량을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박스 플랫을 이렇게 2개 정도 그려보면 두 개의 평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약간 좀 기술적인 그 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박스 플랫과 그 박스 플랫 그릴 때 그 펜스를 그리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펜스를 그 펜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IQR의 1.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표준 편차의 3.698배, 대충 한 3시그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3시그마는 아닙니다만 한 3표준 편차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그 정규 분포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요, 그 3시그마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3표준 편차를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그 통계적으로 그냥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랫 하나를 그림으로써 데이터의 분포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이 아웃라이어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이렇게 지금 어떤 그 Q2의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어디로 이렇게 스퀴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또 파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박스 플랫 하나로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산포도, 즉 스캐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뭐 또 뭐 이산형 데이터를 표현할 것 같으면 뭐 바차트도 되겠죠. 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히스토그램이나 바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그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적은 양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입줄기 그래프 같은 경우도 아주 유용합니다. 뭐 데이터가 많으면 입줄기 그래프는 좀 쓰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데이터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입줄기 그래프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적을 때는 충분히 그
활용될 수 있는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그 뭐 삼포도나 히스토그램이나 입줄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간단한 함수 하나로 또 이제 좀 더 그 시각적인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ggplot2라든지 뭐 레티스라든지 이런 패키지를 좀 이용한다면 좀 더 세련되고 좀 이렇게 시각적인 전달이 좀 용이한 그런 시각화 도구로서 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버넌스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 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나 지침,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요.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 놓은 이런 그 어떤 그 전략서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거버넌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그 조직과 어떤 프로세스를 요거 다시 할게요. 네. 예. 자꾸 가라앉네 이거. 다시 가겠습니다. 기업에서 그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란 전사 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정책이나 지침,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고품질의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뭐 체계, 표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은 데이터의 품질 관리, 데이터의 구조 관리, 데이터의 관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그 필요성은 데이터의 복잡성의 증가 혹은 데이터의 그 대용량화로 인한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혹은 그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 등의 그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제품 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단위 시스템별 그 데이터 관리를 넘어서 전사 차원의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메타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 및 관리 체계 등을 갖추어야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립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다 보니 빅데이터 분석보다 먼저 선행돼서 진행돼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